아이고.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민규입니다. 이번 주 김하은 앵커 휴가로 송민규 앵커가 이렇게 네.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네. 아니, 제가 상크를 굉장히 애청합니다. 그렇죠. 애시청자입니다. 그런데 이가혁 앵커 텐션이 이런 줄 몰랐어요. 네. 높여줘야죠. 카메라 밖에서도 이런 텐션 유지하는 거 정말 너무 멋집니다. 네. 상크리가 여러분께 직접 인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더 반가운데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알찬 소식으로 1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본방사수 인증샷 올려주신 분 중에 영화 관람권 받으실 두 분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뾰로롱. 네, 겸IIII님. 오늘도 상암동 클래스와 함께 하루 시작. 덕분에 내 귀는 오늘도 지식 한가득이라고 소감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가혁 앵커만큼이나 아침 텐션이 높으신 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하시면서 사진 찍어주셨는데요. 헤이든 라이프님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뽑습니다. 상클 1시간 생방송 보시면서 어느 장면에서든지 TV 화면 찍어서 여러분의 SNS 계정이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올려주실 때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달아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날씨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낮부터 기온이 많이 올라가던데 이제 좀 따뜻해지는 건가요? 네, 3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는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공기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낮 기온도 올라 포근하지만 큰 일교차는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이 바람이 잦아들다 보니 대기가 정체되면서 당분간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세종, 충북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서울과 강원 영서, 충남 전북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도에서 한낮에는 영상 11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2도로 크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15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대기도 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남부 지역까지 건조특보가 확대가 됐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격상한 만큼 불씨 관리에 힘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은 강풍 예비특보까지 더해지면서 밤부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2도, 전주, 대구 영하 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구, 광주 15도로 다가오는 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외투를 잘 챙겨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낮 기온 11도까지 꽤 네. 따뜻하네요. 이제 정말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맞아요. 걸 숫자로도 느낄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잘 극복하고 계신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도로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아무래도 출근길엔 안산이나 인천, 구리 등 수도권 외곽에서 회사가 많은 도심 향하는 분이 많으시죠. 이 고속도로 중에서는 안산이나 시흥 지역의 정체가 특히 심하고요. 또 구리 지역에서 도심 들어오기는 북부간선로와 강변북로 이용하는 분들 많을 텐데 북부간선로가 신내 나들목부터 종암동까지,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성수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이 강변북로로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구리 포천선도 남구리 나들목 이렇게 진출로 쪽에서 차 간격이 좁아져 있고요. 또 구리에서 도심 향하는 분들은 수도권 제1순환선도 많이 택하나 봅니다. 구리 나들목부터 하남분기점까지 10km 구간 정체입니다. 네, 경부선 이용해 도심 들어오는 길은 어떨까요? 판교분기점 이후로는 서초구 원질동을 지나 반포까지 무려 13km 구간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정체는 잠실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 가장 길게 나타납니다. 안전띠 모든 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두고 인사검증이 미흡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해안에서 난민이 탄 배가 암초에 부딪혀 최소 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룹 BTS 제이홉이 입영 연기를 취소했습니다. 맏형 진에 이어 두 번째 군입대입니다. 머니클래스 1년 반 만에 동결된 우리 기준금리, 내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고요. 상클 라이프,
우리 아이 경제교육 언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오후에 국회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 됩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막판까지 이탈표 단속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양심과 소신으로 표결하라면서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 행위이자 사법사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범죄 이미지 뒤집어 씌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아니면 말고식에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방탄국회란 비판에 대해서도 불체포 특권이 권력의 탄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체포동의안 부결이야말로 국회에 책무라며 단일 대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실제 민주당이 과반 이석인 169석을 확보한 만큼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당내에선 이른바 이탈표 규모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지난해 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당시 나왔던 161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민주당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만약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의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근거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물러나자 대통령실은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녀의 학교 생활까지 조사하기에는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민간인 사찰과 비교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 문제여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개된 정보, 그리고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 그리고 세평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후보자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등은 인사검증에 쓰이는 공적 자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 전 정부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다면서 검증을 위해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하진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인사검증을 민간인 사찰과 비교하는 게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책임자 징계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부모가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장으로 앉히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 진심으로 국민한테 사과부터 해야 될 겁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아래 인사검증단을 계속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인사검증단을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려는 게 확실하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하려는 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Beijing will have to make its own decisions about how it proceeds, whether it provides military assistance. But if it goes down that road, it will come at real cost to China. And I think China's leaders are weighing that as they make their decisions.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탄약 등 살상 무기를 지원하려 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중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Well, we're confident that the Chinese leadership is considering
the provision of lethal equipment. We also don't see that a final decision has been made yet. 번스 국장은 전쟁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방의 정치적 피로가 쌓이면서 동맹이 약해지는 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노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치권에선 바이든 정부가 주저하고 있는 F-16 전투기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ou can now, so they can win this thing. When we give them what they can really use and ask for, they win. When we slow walk and slow pace this thing, it drags it out, and that's precisely what Putin wants.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탈리아 서남부 해안에서 난민을 태운 배가 난파해 최소 59명이 숨졌습니다. 완다페로 이탈리아 내무부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난민을 태운 배가 암초에 부딪힌 뒤 난파하면서 어린이와 아기 12명을 포함해 5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배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등에서 온 난민 140여 명이 타고 있었고 숨진 사람들의 시신이 배의 잔해와 함께 해변으로 떠내려왔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소주값이 지난해에 이어서 또 오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소주값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소주 6,000원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우리 서민들, 직장인들한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되고 위축되는 그런 단적인 사례인데 국민들께서 정말 가까이 절개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 또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계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소주값이 오를 거란 전망이 자꾸 커지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류업계의 소주값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업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물가 때문에 하니까 주류업계하고 소통은 평소보다 몇 배 더 많이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원가 절감을 할 부분들은 없는지 또 우리가 또 도와줘서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게 없는지 이게 좀 노력을 같이 하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 등을 점검해 과도한 수익을 내는 건 아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류업계의 독과점 구조가 가격 인상을 부채질하는 건 아닌지도 살필 방침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제가 감지된다면 더 많은 경쟁사가 들어오도록 유도해 가격 경쟁을 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소주값 인상에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주류업계는 가격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게 안 올린다 확정이 아니라 저희도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방비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란에 이어 소주값까지 물가를 잡아야 하는 정부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로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도시락 이슈 휴가에서 복귀한 이도성 기자 그리고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어머, 안녕하세요. 휴가 갔다 왔다고 이렇게 낯빛이 좋아지고. 정말 출근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만에 기다렸습니다. 방송에서 왜 거짓말이야? 월요일 아침을 거짓말로 시작하는 우리 이도성 기자. 첫 번째 도시락 궁금합니다. 어서 열어주시죠. 네. 일주일 만에 열어보는 도시락 뒤집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두 번째로 간다인데요. 우리의 방탄소년단 이 BTS 멤버죠. 제이홉이 군입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돌아오자마자 우리 BTS 아이템을 가져왔는데 우리 또 민규 앵커가 BTS의 광팬입니다. 진짜로? 아미.
눈물이 울어요? 네. 방송 못 바로 하겠네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이 어제 글로벌 팬 커뮤니티에 공지를 했는데요. 제이홉이 입영 연기 취소 신청을 완료했고 후속 소식이 정해지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마태형 지인이 지난해 12월에 입대를 했고요. 그때 이 빡빡이 머리도 굉장히 역시 빨리 중요한 걸 해야 되겠어요.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럼 이제 BTS 멤버로는 두 번째로 군인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큰데요. 제이홉은 1994년 2월 18일생입니다. 이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병역 연기를 신청해서 만 30살까지 입영이 연기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취소했습니다. 기한을 채우지 않고 군대에 가겠다는 건데요. 앞서 진의 경우처럼 취소 이후 2개월 안에 입대할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먼저 공복무 중인 진이 환영 인사를 했는데요. 팬 커뮤니티에 이제 곧 일병이라면서 혹시 마주치면 눈 마주칠 생각하지 말게 뭐 이러면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네. 형아는 역시 형아네요. 아니 그런데 우리 제이홉이 나이 순으로는 BTS 안에서 3번째인데 맞아요. 2번째로 군대를 가네요.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역시. 알아야죠. 마티형 진이 1992년생 그리고 슈가가 1993년생입니다. 그리고 제이홉이 RM과 똑같은 1994년생 그리고 지민과 비가 95년 그리고 막내 정국이 97년생입니다. 이 둘째는 사실 슈가거든요. 이 슈가는 사회복무 요원으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어깨 수술을 받았어요. 네. 이것 때문에 사회복무 요원으로 갈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20대를 돌아보면은 항상 마음속에 그 무거운 추처럼 이 군복무 문제가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TS 멤버들도 이 국방의 의무를 잘 해결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만날 수 있겠죠. 네, 다들 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송민규 앵커도 그렇고 이가영 앵커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 완전체 활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의 군 생활은 조금 빨리 가요. 뭐 시계를 뒤집어도 국방부 시계는 흘러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제대했을 때 벌써 안 되죠. 네. 그분들 힘들었을 거예요. 충분히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함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충분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진과 제이홉은 내년이면 군복무가 끝나거든요. 작년과 올해 갔기 때문에 앞서 빅히트 뮤직이 2025년 팀 활동 재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멤버들도 뭐 올해나 내년까지는 군복무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막내 정국 97년생인데 만 30살을 채우지 않고 올해나 내년에 입대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뭐 BTS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군 입대 앞두고 계신 뭐 청년분들 그리고 또 지금 입대해서 좀 생활하고 계신 분들 모두 건강하게 잘 대대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또 열어주시죠. 네, 두 번 도시락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쉽지 않은 고백. 조금은 무거운 소식인데요. 한 여성 운동 유튜버가 최근에 쉽지 않은 고백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유튜브를 시작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유가족이라면서 직접 겪은 일을 털어놨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도 꽤 크게 보도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저희 JTBC도 그 당시에 보도를 크게 했죠. 2017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피의자인 김성관 이름이 밝혀졌는데요. 김성관은 당시 집에서 어머니와 막내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뒤에 새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유인해서 재차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어머니 카드로 1억 원 넘게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김성관 그 뒤에 뉴질랜드로 달아났는데 아내와 두 딸과 함께였습니다. 이 경찰 수사 결과 경제적인 도움을 주던 어머니가 지원을 끊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는 이 김성관은 당시 얼굴과 함께 신상이 공개됐는데요.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참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 유튜버가 유가족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19만 명이 넘는 운동 유튜버인데요. 당시 사건에서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엄마 그리고 6살 많은 새오빠 김성관과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막내 동생이 태어났고 자신이 생각하는 범행 동기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유튜버가 된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조회수가 235만을 넘은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이 영상을 봤는데 중간에 한 3-4번 정도 끊어서 봐야 될 정도로 쉽게 보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정작 이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또 어땠을 겁니까? 어떤 심정으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참 진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영상 같은 채널에서 영상이 한동안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해명하기 위해서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지난 6년간 어디에 얘기도 못하고 치유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생긴다는 걸 깨달았다면서 이런 고백에 대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응원을 부탁하면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우울증을 이겨내겠다는 다짐도 함께 했습니다. 그 많은 네티즌들이 응원의 댓글을 달아서 위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잘 고백을 한 만큼 또 많은 공감을 얻고 또 응원을 받아서 잘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극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또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귀여운 곰돌이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시대가 변했다. 물음표를 달아봤는데요.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분석 보고서를 제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21.4%였다고 하는데요. 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모의 부양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라는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매우 동의한다가 3.12%, 동의한다가 18.27%였습니다. 파란색이네요. 네, 파란색이죠. 반면에 반대한다, 41.86%, 매우 반대한다, 7.28%. 이 합치면 거의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이 동의도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응답자는 29.47%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대가 좀 많이 변했나요? 근데 저렇게 반대, 그 빨간색이 저렇게 많을 줄은 좀 예상을 못했어요. 네네. 저는 저 원의 반이 빨갛다는 거가 지금 제일 놀라운데요.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반이 넘는 상황이었던 거죠. 반대는 알겠어요. 근데 매우 반대는 뭐 어쩌자는 거예요? 뭐 고려장 하자는 거야? 아니, 너무하잖아.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겠죠. 뭐야? 역시 관점이 남달라요. 네. 아마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다양한 이유가 이게죠. 뭐 설문조사가 저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사실 이게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로도 딱 나오는데요. 부모 부양의 책임을 묻는 항목이 2007년에 처음 들어갔어요. 이 조사에서요. 지금 조사 결과 나왔네요. 당시에는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52.6%가 동의했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죠. 이게 15년 전입니다. 반대는 24.3%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치가 점점 줄어들었고요. 2013년 조사 때 반대가 처음으로 앞섰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서 15년 만에 이런 인식 차이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15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건데 이게 좀 효 이런 걸 생각하면 또 약간 가슴 아프기도 한데 또 젊은 청년들이 부모님까지 뭐 모셔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내 앞길도 힘든데 뭐 이런 것 때문일까요? 그만큼 현실에 대한 압박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제 뭐 내 삶 하나 버티기도 힘든데 어떻게 부모님까지 모시냐 뭐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은 결혼과 출산 관련 조사에도 나타났는데요. 최근 나온 사회복지 연구 자료입니다. 표 한번 다시 보시죠. 네, 만 20살에서 34살 미혼 남녀 2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여성 중에서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여기는 비율은 4%에 불과했는데요. 근데 같은 문항에서 이 동의한 남성이 12.9%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를 여성과 남성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 이 작은 수치지만 그래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한 사람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여성은 53.2%, 절반이 넘었죠. 그리고 남성은 25.8%였습니다.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여성이 조금 더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요즘은 결혼과 출산에 들어간 비용 상당히 크잖아요. 뭐 결혼도 하고 이제 이가영 같은 경우는 애도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사회적 비용이나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개인이 포기해야 되는 기회 비용도 상당히 많다고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과 출산을 좀 미루거나 아예 결산과 출산이요? 결혼과 출산을 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냥 넘어가요. 바로 지적해 주시네요 이거를. 휴가를 갔다 와서 확 조여줘야 됩니다. 약간 질투하는 거예요? 생나는 거예요? 결혼과 출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향도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또 결혼하면 경력 단절인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더 여성의 비율이 작았던 것 같아요. 필수라고 보는 여성의 비율이. 오늘도 잘 들었고 약간 그런 발음 실수, 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상암동 클래스가 이런 곳인지 몰랐어요. 강하게. 저 너무 무서워서 강하게. 생방송 못 하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상암동 클래스입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도 월드보이 굿모닝 대한민국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지난주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기념한다면서 이른바 애국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수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깃발을 흔들고 기타를 치면서 막 공연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죠. 국민들은 막 열렬히 환호하고 있고요. 이 자리엔 푸틴 대통령도 직접 연사로 나서서 러시아군을 격려했습니다. 좀 올랐군요. 또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구조한 어린이들이라며 직접 무대에 올려서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동생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오른 15살 우크라이나 소녀 안나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건넸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Спасибо дяде Юре за то, что он меня, мою сестру и сотни тысяч детей спас с Мариуполя.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아이들 러시아군의 부모를 잃은 우크라이나 아이들로 전해졌습니다. 네. 안나 자매는 전쟁 초기인 지난해 4월 어머니를 잃었다고 하는데요. 안나의 어머니는 굶주린 자매를 챙기려 잠시 외출을 했다가 러시아군의 포격에 숨졌다고 합니다. 안나 자매 외에도 같은 마을에 살던 아이들이 이 애국 콘서트 무대에 올랐는데요. 외신과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적이에요. 가디언 보도 보실까요? Survivors discussed as children thank rescuers. 호화로운 모스크바 기념 행사에서 러시아에 감사하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보고 생존자들이 러시아에 혐오감을 느끼는 내용입니다. 극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자, 아이들은 배우가 아니다, 혐오스럽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모두 러시아의 침공이 없었다면 가족을 잃지 않았을 그런 아이들이었죠. 근데 네. 아이들을 만약에 TV로 본 우크라이나 지금 국민들이 보면 저 뭐야 왜 저기 무대에 서 있는 거야 라면서 분노를 하지 않을 완전 수가 화가 없을 것 나죠.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때려놓고 지금 납치까지 한 상황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입양시킨다는 보도도 실제로 나왔었고요. 이 조직적인 세뇌도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소식인데요. 눈과 비가 적은 미국 서부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파란색 BMW 차량이 물에 잠긴 이 도로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물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떡해? 빨리 빠져나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주변에 다른 차량은 이미 추진력을 잃고 이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로스앤젤레스 교외의 5번 도로가 폭우로 물에 잠겨버린 건데요. LA 서부에서는 이게 흔치 않은 광경입니다. 근데 뭐 이영주 캐스터가 LA에서 좀 살다 왔잖아요. 예. 이런 거 보면서 더 새로울 것 같은데. 아니, 저기가 저런 데가 아니거든요. 정말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1년 내내 따뜻하고 이 파란 하늘이 지겨워질 정도로 비가 와도 아주 조금 오는, 거의 안 오는 그런 동네인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지난 주말에 저희 뉴스룸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LA에 눈도 되게 많이 왔었다면서요? 전 굉장히 놀랐어요.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로스앤젤레스 일부가 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송이도 흩날리고 나무에는 소복기, 눈도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LA 명물이죠. 헐리우드 사인. 눈보라와 안개로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자, LA에 34년 만에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제가 살 때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더 남쪽인 샌디에고에도 사상 처음으로 눈보라 경고가 있었는데요. 참 이게 파키스탄 폭우에 대만 한파 전 세계가 지금 기상 이변 때문에 좀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겨울철 이 뜨끈뜨끈한 온천. 여러분은 온천 좋아하세요? 좋죠. 좋아하죠. 이 겨울철에는 뜨끈한 이 온천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근데 이 잘 알아보고 방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자, 온천의 진심인 나라 일본으로 가보시죠. 네. 자, 일본 후쿠오카 현에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무려 1865년에 영업을 시작한 전통 있는 온천으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의 물 다르긴 정말 달랐습니다. 보건당국이 검사했더니 기준치의 최대 3,700배에 달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아니 그 레지오넬라균은 그 폐렴 같은 거 일으키는 박테리아인데 그게 나왔어요? 예, 왜 이런 걸까 들여다 봤더니 물을 1년에 단 2번만 교체하면서 썼대요. 180일에 한 번씩? 그렇네요. 180일. 해당 온천탕은 온수 일부를 순환 여과시켜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1년 동안 문을 닫는 날 단 2차례만 물을 교체한 건데요. 후쿠오카현 조례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모든 탕에 물을 교체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허위 신고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물이 겼더니 하고 건강을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렇죠. 오히려 반대였네. 아니 물이 다르다고 하셔서 저는 네. 뭔가가 되게 좋은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뭐죠? 썩은 물이었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자, 이 같은 문제가 처음 알려진 거는 지난해 8월이었는데요. 이 온천을 방문한 사람이 병에 걸리자 보건소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도 기준치 2배를 웃도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해요. 이후 같은 해 11월에 재검사를 불시에 진행했는데 또 엄청 검출이 됐고 네. 결국엔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온천들도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번에 당국의 처벌을 좀 세게 받으면 다른 업소들에게 좀 본보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벌금이 기껏해야 뭐 2만 원 선이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번에 루마니아 한번 가볼까요? 지금 시작부터 뭔가 이상한 광경이 좀 펼쳐지죠. 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 지금 등장을 했어요. 뭐야?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아니, 지금 본인도 좀 놀란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당황하시는 표정인데요. 지금 화상회의 하는 중이었거든요.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켜지면서 알몸이 생중계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 진짜 깜짝 놀랐겠다. 네, 자신도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잠깐 생각이 멈춘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하얘진 거죠? 예, 지금 표정이 딱 그런데 뒤늦게 카메라 옆으로 지금 살짝 숨어봤지만은 이미 뭐 다 봤어요. 아, 요즘에 화상회의 많이 하잖아요. 언제든 방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분도 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 상체만 나와서 다행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이 의원은 마이크를 켜면 카메라도 자동으로 켜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런 실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기술에 농락당했다면서 사과했는데요. 그러게요. 기술이 잘못했네요. 네. 하지만 영상은 이미 세계 곳곳으로 널리 퍼졌고 얼마나 회의를 가볍게 여기면 그 시간에 샤워를 하냐면서 여론의 비판도 줄을 잇고 화면을 있습니다. 꺼놨다가 켜진 거군요. 네. 그러게요. 아니 샤워가 얼마나 급했을까 싶어요. 예, 뭐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똑같이 이런 말을 하면서 두둔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의원은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어머. 아이고, 큰일 났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1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기준금리 동결, 내 대출 금리는? 숨가쁘게 올랐던 기준금리가 1년 반 만에 동결됐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대출금리 때문에 그동안 밤잠 설치면서 문자 확인하느라 걱정 많으셨을 텐데요. 금리 상승이 멈춘 이 시기, 내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지, 새로 대출을 받는다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경제의 빅피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끝이 아닐 것 같은 여지를 남겼는데 먼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말부터 좀 들어보고 갈게요. 네. 근본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노래 가사가 떠오르는데요. 끝이 아니길이라는. 네네. 그런 멜로디까지 불러주셨으면 좋겠지만, 네네. 네, 노래에는 좀 자신이 없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역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인상해야 될 요인도 뭐 100가지 될 수 있어요. 네. 또 동결해야 될 이유도 100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야 되지만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2가지만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가 물가예요. 그 다음 한 가지가 경기예요. 경기. 물가가 치솟으면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그죠? 근데 경기가 너무 나쁘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2가지 요인 중에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걸 멈췄다라는 얘기는 경기 사이드를 더 고민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물가는 어쨌든 정점 찍고 어느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물가를 자극하는 중요한 변수가 환율인데요. 네. 환율이 계속 치솟으니까 그러면 환율이 치솟으면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를 못 잡아요. 그럼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사이드를 보니까 경기 침체다. 더군다나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고 특히나 부동산 PF 대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경기를 완전히 뭐 경제 위기 상황까지 몰고 올 수 있겠다. 네. 이런 걱정들도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가나 환율보다는 경기, 미분양 주택, 부동산 시장 이런 것을 더 염두에 두고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고 좀 더 올릴 여지는 아까 있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앞으로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다가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했죠. 그러다가 빅 스텝으로 속도를 좀 당겼죠. 네. 그러다가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한 번 쉬었다가 베이비 스텝 인상하는 것도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 조절의 수순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정점에 다가온다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특히나 2월 물가 상승률이 3월 달 초에 나옵니다. 그럼 2월 물가 상승률이라는 지표를 보고 4월 달 또 초에 3월 물가 상승률을 본단 말이죠. 네. 그리고 2월, 3월, 4월 동안에 환율 추이 같은 걸 볼 거예요. 아하. 그런 것들이 우리 정말 뭔가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이 든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4월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기준금리 차이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이 차이 나서 이제 1.25%포인트나 차이 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것은 3월 22일 날 미국의 페드의 FOMC 회의가 또 열립니다. 네. 그때 적어도 0.25%포인트는 올릴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1.5%포인트 차이가 또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구나라고 우리가 전망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율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강한 환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입 물가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단위 물건을 사오는데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는 더 치솟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장 시중 은행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합니다. 뭐 네. 대출 금리 그러니까 일반 우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대출 이자가 지금 이제 관건이니까요. 어떻게 맞아요. 좀 보세요? 일단은 금리가 동결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중 금리가 올라갈 이유는 상대적으로 사라진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일종의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혹은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많은 은행들에게 사회 공헌적 역할을 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강화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역시 많은 우리 은행들도 경영 전략 1호가 뭔지 아세요? ESG 경영이에요. 친환경적 혹은 사회 공헌적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은행들의 경영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시대에 많은 대출자들이 높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그것에 뭔가 함께 하겠다. 이자 잔치만 하지 않고 우리도 뭔가 공헌적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금리 시중금리를 이제 떨어뜨려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진 네.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이미 지난 11월에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네. 나머지 지표들로도 보면 뭐 코픽스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시중금리가 어쨌든 이미 정점 찍고 다소 떨어져 주고 있는구나. 그러나 여전히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는 있겠죠. 아, 네.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지금 이제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한다면 돈을 네. 새로 빌린다면 네. 고정금리로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변동금리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잠깐 구분시켜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 은행이에요. 그리고 대출자예요, 앵커님이.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선택할까 변동금리로 선택할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정금리는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 모름을 뭐라고 합니까? 불확실성이라고 해요. 네. 그 불확실성 혹은 위험을 누가 가져간다? 고정금리로 선택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위험을 이 소비자가 빌리는 사람이.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불확실성을 은행이 가져간다. 근데 반대로 변동금리는 네. 그냥 금융대출자가 내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부터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아는 소비자는 내가 그 불확실성을 안지 않고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머니 클래스가 중요하다. 아, 역시 네. 또 중요한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재밌다고 표현해 볼 수 있죠. 우픈 현상이 있었는데 2021년까지, 2020년, 21년까지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매우 낮은 금리가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동안의 경험만에 비추어서 이렇게 낮은 금리고 집값은 계속 오르니 21년 끝자락에 특히 MZ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끌에서 집 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금리는 올랐죠. 그리고 집값은 그때부터 떨어졌죠. 사자마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는 금융투자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떨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계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잠깐 비교해 보면 21년 12월에는 고정금리 대출자가 얼마 안 됐어요. 대부분 약 85%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자였던 거예요. 거꾸로였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앞으로 오를 것 같은데 변동금리를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고정금리 대출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역시 거꾸로 한 거죠. 이제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이때부터 고정금리로 대출 받으면 더 많은 이자를 상환 부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 기초해서 뭐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경제 전망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인사이트가 벌써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답을 찾을 때 결국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상환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상환 기간이 그냥 1년 내에 갚을 그런 대출이다. 그러면 어쨌든 금리가 지금부터는 정점 찍고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근데 고정금리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변동금리에 대한 니즈보다 고정금리에 대한 니즈가 더 많았었어가지고 조금 싼 경향이 있어요. 첫 시작하는 금리가. 그럼 상환 기간이 짧으면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뭐 10년 만기,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이 있다. 그러면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의 상환 스케줄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금리의 향방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시면서 의사결정하는 게 좋겠다 의견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요. 그럼 신규 대출자 말고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은 변동이랑 고정 사이에서 혹시 갈아탈 수가 있나요? 예,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갈아타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신용 수준의 회복 여부 이런 것을 판단하면서 적극적으로 갈아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갈아타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많이 물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갈아타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함께 따져보시면서 의사결정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대출 한도 축소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의 대출은 뭐 예를 들어 2억까지 가능했는데 갈아탈 때는 뭐 1억밖에 안 된다든가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지를 확인하면서 갈아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정부 지원의 대출 가능 여부. 예를 들면 특례 보증금 같이 정부의 정책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2년 동안 신용도가 정말 올라갔다. 그러면 그 올라간 신용도에 맞게 금리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정부 지원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혹시 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이자 상환 부담을 최소한 줄이는 몸의 다이어트 말고 이자의 다이어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자의 다이어트. 사실 이게 뭐 물건 뭐 작은 거 살 때는 고민 많이 하는데 대출 은행에서 계약할 때는 뭐 엄청 그냥 쉽게 한 경우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좀 더 공부해보고 결정을 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한 가지만 포인트.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정수기를 사요. 그러면 3년 동안 뭐 분납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죠? 렌탈 한다든가. 근데 대출은요. 30년 만기예요. 30년 동안 매월 이자를 상환 부담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어제 오늘 경험한 것에 기초해서만 선택하면 안 되겠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의사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이든라이프 매주 월요일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상암동으로 모십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시작하는 우리 아이 경제교육. 한숨부터 나오나요? 경제교육을 저도 너무 어려워서 네. 아직 저도 어려운데 네. 아이들의 경제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네. 좀 뭔가 막막한 맞습니다. 감이 있는데 이분과 함께라면 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실 돈 공부, 경제 수업을 도와주실 전문가 정선용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그 자녀에게 주는 그 경제 교육사로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예.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요새 뭐 경제 교육 필요하다, 뭐 예, 일찍 하면 그렇죠. 좋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는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예, 왜 이렇게 현실에서 어려운 겁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경제교육하고 영어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첫째 부분은 아무래도 부모님이 몫이 커요. 그래서 부모님이 경제에 대한 관념이 부족한 이런 아이들이 보통 경제교육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경제 금융 지식이 우리나라가 10명 중에 6명이 보통 금융 문맹에 거의 가깝다고 이렇게 10명 중 6명이 예. 금융 문맹 수준이다. 예, 데이터가 네.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기본적인 교육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공교육인데요. 공교육에 보면은 그 교육 방식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경제 과목을 암기 과목이나 보통 암기 과목 아니면 논리 과목 이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경제라는 건 실기 과목인 것 같아요. 예체능처럼 몸으로 익혀야 되는 과목인데 너무 머리로 마음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그 아이들의 마음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교육의 목표가 대부분 다 지덕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경제 분야에서는 지보다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겠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좀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만 된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경제 교육을 지금 당장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키워드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경제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그럼 얼마나 빨라야 될지도 궁금하고 정말 이게 맞는 건지도 궁금해요.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생후 한 24개월부터는 경제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일찍인데요, 24개월이면? 놀랍잖아요. 근데 보통 아이의 성장 단계를 이렇게 보면은요, 아이들이 자아 개념이 성립하는 게 보통 한 13개월 이때부터 자아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네. 근데 24개월 정도 되게 되면 24개월 때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소유 개념이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은 이거 내 거야 이게 시작되는 게 맞아요. 그때가 이제 24개월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 개념이 시작되는 24개월부터 경제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줘야만이 아이들이 몸으로 습득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일찍부터 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인 좀 방향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부모들이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요. 아이들한테 잔소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경제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입으라는 것보다는 사실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한테 돈 하지 않고도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용돈을 주는 것도 그렇고 용돈을 어떻게 사용하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경제에 대한 것을 굳이 돈 하지 않고도 애들이 몸으로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익히는 거. 예. 네, 경제는 몸으로 익히는 거다. 예.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아이에게 물려주는 실전 경제 노하우. 실전이 늘 중요하다고는 맞아요. 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어려워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신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돈이 이 개인하고 연결되는 그 연결점들을 보게 되면 한 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소득의 통로, 네. 그다음에 돈을 쓰는 지출의 통로, 그리고 돈을 쌓아가는 저축의 통로, 그리고 돈을 남에게 빌려서 또 사용하는 대출의 통로, 그리고 돈을 벌게 되는 투자의 통로, 이 5가지 통로가 있는데 소득의 통로, 지출의 통로, 예. 저축의 통로, 대출의 통로, 투자의 통로.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 5가지 통로를 실전에서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그 통로 속에서
돈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몸으로 체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개의 통로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어떤 통로를 중요하게 좀 알려줘야 될까요? 아이들은 우선은 지출의 통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쓰는 거. 예. 왜냐하면 지출의 통로를 통해서 사실은 버는 법, 그다음에 저축하는 법,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출의 통로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출의 통로를 먼저 아이들이 몸에 습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정승같이 써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쓰느냐가 그 방법이 중요한데 제대로 돈 쓰는 방법 배워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돈 쓰는 방법은 저는 저희 와이프가 그건 좀 잘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와이프가 사모님을 모셨어야 되는. 두 분은 함께 모셨어야 됐는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가 그러니까 와이프의 방식이 저도 좀 독특하고 재밌는 방식이라서 말씀드린다면 와이프는 약간 좀 궁핍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경제 교육을. 늘 부족하게. 그러니까 용돈을 주더라도 부족하게 주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살 때 계획적으로 사고 규모 있게 사고 거기에 맞게 자기가 스스로 갖다 찾아가는 자료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족함이 경제교육의 가장 첫 번째 핵심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부족했을 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는 나머지는 또 규모 있게 쓰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좀 찾아갈 수 있는 과정들을 옆에서 좀 조언해주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핍에서 계획적인 게 나오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버는 방법도 문제인데 사실 이제 아이들에게는 용돈을 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소득의 수익의 전부 다인데 이렇게 용돈 주는 정도로 좀 버는 걸 좀 체득할 수 있을까요? 용돈이 저희가 보기에는 애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이잖아요. 네네. 소득인데 이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이 스스로가 예산 계획을 좀 세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이 내가 쓰일 돈이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 건가에 대한 예산 계획을 해주게 되면 그게 좋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걸 쓰고 난 다음에 가계부라도 그냥 일기장에 가볍게 써서 어떻게 쓰였다는 걸 알게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남게 되는 것들이 이제 순소득이 되잖아요. 용돈을 다 쓰고 계획적으로 쓰고 나서 남는 게 순소득이다. 예, 그렇죠. 이 순소득을 통해 가지고 소득에 대한 것들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용돈 기입장 기입장? 쓰라고 예, 예. 부모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써서 제가 이렇게 됐나 봅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한테 돈 모으는 방법 알려주려고 하면 돼지저금통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 용돈을 뭐 주면서 여기에 절반을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돈 공부하시는 분들은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도 궁금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금통에다가 집어넣고 하는 거 좋은데 지금은 이제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금융에 대한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예금 통장을 만들어주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금 통장을 아이의 이름으로 만들고 아이의 이름으로 아이가 직접적으로 입금, 출금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게 되면 실질적인 금융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지식으로 저축을 하면서 금융지식까지 쌓이게 그렇게 아이들한테 실전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전 아까 서두에 24개월부터 시작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적인데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방송 끝나고 바로 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 상큼 2교시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또 돈 교육, 경제 교육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쉽기 때문에 2교시에서 작가님과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공기도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한 주간 포근한 날씨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아침에 비해 껑충 뛰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고요. 바람도 잦아들다 보니 대기가 정체되면서 당분간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북은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서울과 강원 영서, 충남 전북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대기도 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충청, 남부 지역까지 건조특보가 확대가 됐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격상한 만큼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은 강풍 예비특보까지 더해지면서 밤부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영하 2도, 창원 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 15도로 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3일절인 수요일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줄곧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전국이 산불 때문에 초비상입니다. 주말 이틀 동안만 27건의 산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정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불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다고 합니다. 네, 자나깨나 불조심 맞습니다. 말 있잖아요. 당분간 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거라고 하니까요. 불조심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상암동 클래스 본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곧바로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 상필 2교시가 이어집니다. 네, 우리 아이 경제교육 도와주실 정선용 작가와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질문, 의견, 댓글 환영입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넘어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클하세요.